잠깐,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여기는 일본 도쿄의 어느 사무실. 한 여성을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무실 안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갑자기 사무실 내부가 흔들리자 사람들은 잠깐 당황하지만 이내 흔들림이 잦아들자 다시 침착하게 회의를 이어나가는데요. 그렇게 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실에서 나온 여성은 아까 겪었던 지진의 정체를 확인하자마자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녀가 어떤 걸 발견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아키라 유코예요. 이제 40대 초반이 되었네요.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미야자키현 지진과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 그리고 후지산 폭발 가능성, 한국과의 연관성에 대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먼저 미야자키현 지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그날 저는 외부에 나와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책상이 흔들거리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지진이 워낙 자주 일어나서 일상적인 작은 지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앙지가 도쿄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규슈였더라고요. 그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 도쿄에서까지 느껴졌다는 사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처음에 기상청은 규모 6.9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7.1로 수정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지진의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저희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오차가 크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이 지진의 특성이 너무나 특이했어요. 조사 결과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되면서도 특정 지역에서는 무려 8.0에 가까운 강도의 진동이 관측됐거든요. 연구실에 도착한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진파가 마치 파도처럼 지형 전체를 출렁이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대규모 지진의 전조일 수 있어요. 보통 지진파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퍼져나가는데 이번에는 마치 여러 개의 지진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복잡한 양상을 보였더군요. 이런 걸 복합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번 지진 후에 여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면 수많은 여진이 뒤따르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지진 발생 후 거의 일주일 동안 저희 팀은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큰 여진은 거의 없더군요. 이런 특이한 패턴 때문에 더 큰 지진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삼켰습니다. 특히나 이 지진 이후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했단 말이죠. 사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연구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이런 경보가 발령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되니 진심으로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시 깨닫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SNS에 한 글을 접하고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광복절인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SNS에서 한국과 관련된 글들을 보게 됐거든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자연재해가 그때의 만행에 대한 천벌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제강점기와 지진은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영상을 본 이후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또 다르게 보이긴 하더군요. 그 영상에서 본 것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어딘가에서 얼핏 들은 적이 있긴 하지만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 눈으로 보고 나니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과학자로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일본이 한국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다루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왜냐고요? 과거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저지른 만행을 여전히 속 시원하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지금 지진과 화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가 너무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일본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위험한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정부의 태도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SNS를 보면서 신경 쓰였던 또 다른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은 한국의 타너스님이라는 분의 예언에 관한 글이었는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타너스님이 일본의 미래에 대해 꽤 충격적인 예언을 남기셨거든요. 우선 그 예언에 따르면 미래의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다에 잠길 거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로 한국으로 피난을 가서 난민으로 살게 될 거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미래를 예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런 재앙이 일본이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과거의 한국의 저지른 만행들 때문에 일어날 거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타너스님은 이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설명하셨더군요. 과거에 한국이 일본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침략하는 식으로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맞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예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시할 수만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일본의 상황을 보면 마치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점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더욱 찜찜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직면한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과학자로서의 의무를 넘어서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요즘 관측되는 전조 증상들을 종합해보면 최악으로는 난카이 대지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 더더욱 신경 써야겠죠. 아, 그러고 보니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난카이 해구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규슈 남단까지 이어지는 약 800km 길이의 해저협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은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두 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압력이 쌓이고 있죠. 이 압력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약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1707년 호에이 지진, 1854년 안세이 도카이 지진, 1944년 도난카이 지진, 1946년 난카이 지진 등이 있었어요. 문제는 마지막 큰 지진이 1946년에 있었다는 거죠. 그 후로 거의 80년이 지났어요. 저희 연구팀의 분석으로는 앞으로 30년 내에 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무려 70에서 80%에 달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저희 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우선 최대 34m 높이의 쓰나미가 올 수 있어요. 이건 15층 건물 높이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런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덮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휩쓸려가겠죠. 거기다가 인명피해도 엄청날 거예요. 저희의 예측으로는 사망자 수가 약 25만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숫자인 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의 사망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거든요. 게다가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어마어마해요. 저희 팀의 추산으로는 약 220조엔에 이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일본 국내 총생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니까요. 건물과 인프라의 파괴, 산업활동의 중단, 복구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정도 피해가 예상돼요. 이런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면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정말 답답하답니다. 얼마 전 방제 관련 정부회의에 참석했는데 저희가 제시한 데이터를 거의 무시하더라고요. 오히려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국민의 안전보다 경제를 우선시한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한 고위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유코 씨,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관광객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저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느라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뿐만 아니라 후지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말 걱정이 돼요.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이자 자랑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활화산 중 하나예요. 후지산은 300년 넘게 조용했지만 슬프게도 최근 들어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 여름 후지산 근처에서 일어난 등산객 사망 사건 혹시 아시나요? 당시 화산가스 중독으로 6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분명 후지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화산가스 방출량이 증가했다는 건 지하의 마그마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후지산 주변의 후지 고코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최근 보고가 정말 신박해요. 이는 지하에서 마그마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지반을 들어올리고 그 결과 호수에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후지산 중턱에서 관측된 수증기 분출도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수증기 분출은 종종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요. 지하의 뜨거운 마그마가 지하수를 데워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일 수 있으니까요. 화산재가 단순히 지저분하다고 위험한 게 아니랍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전자기기를 망가뜨리고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 용암류로 인한 피해도 엄청날 거예요. 후지산 주변 지역이 완전히 파괴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직접적인 피해만 계산한 거예요. 장기적인 경제활동 중단, 관광산업 붕괴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겠죠. 그런데 이런 위험 신호들에 대해 경고를 해도 정부는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대비책 마련을 미루고 있죠. 하지만 화산 폭발은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얼마 전 후지산 주변 지역의 방제 계획을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대피소 확충, 긴급 수송로 확보, 화산재 처리 계획 등 기본적인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도 안일해 보였어요. 아니, 후지산은 300년 동안 조용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까지 들었다니까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심각하답니다. 특히 미야자키현 지진 이후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거든요. 제가 며칠 전 동네 마트에 갔었는데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마트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더군요.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물, 통조림, 즉석식품은 물론이고 건전지,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같은 비상용품까지 순식간에 떨어지더라고요. 한 직원분께 물어보니 아침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필품들이 들어오자마자 죄다 품절되는 바람에 본사에 추가 물량을 빠르게 요청했는데도 언제 들어올지는 미지수라고 하시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SNS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어요. 생필품들이 다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ATM 기계에 현금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현금을 미리 확보하려고 한꺼번에 뽑았기 때문이겠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정보가 발표된 지역의 상황은 정말 신박해요. 사람들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비상 가방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도 일본 밖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 지금은 일본으로 들어오는 걸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관광업계에서도 이런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더군요. 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서 8월 예약의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봤거든요. 하긴 저 같아도 가족끼리 여행 왔다가 지진이나 화산이라도 겪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 굳이 일본에 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일본 말고도 다른 갈 곳이 세상에 많으니까요. 이런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다르게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도 걱정돼요. 지나친 사재기로 물자들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과도하게 위축되는 걸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비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반면 요즘 같은 상황을 보다 보면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미흡한지 다시 한번 느껴요.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와 대책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오히려 위험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도 지금 같은 시기였는데 결국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게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일본의 부족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한국은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규모 재난 시 드론을 이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인명구조에 활용한다고 하더군요. 일본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국만큼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답답합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전점이나 로봇 기술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오히려 전자제품과 로봇 기술은 한국이 더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재난대응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아날로그적인 방식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21세기인데 아직도 팩스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니 믿기 힘드시죠? 이런 아날로그적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TV,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일본 기업들은 이제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너무 오래 취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난 대응 기술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이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한때 가졌던 기술력들이 어쩌다 이렇게 구시대의 산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처럼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른 나라들의 기술력에 밀려 경제적으로 파묻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반면 한국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지자체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정말 굉장하더군요. 지진이나 홍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민들이 서로 도와서 문제들을 해결하던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일본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 50년 이내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을 80%에서 90%로 정부 내부적으로만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본의 지도층들이 국민들을 안심시킨 이후에 자기들끼리 먼저 일본을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몰래 짜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다니까요. 물론 소문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항상 몰래 무언가 일을 꾸며왔던 정부 측의 행동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전혀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일화가 한국 전역을 넘어 일본까지 퍼져 있더군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집안과 빗살에 종이 바른 문, 외관은 벽이 파이고 갈라져 곧 무너질 듯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듯 작은 태극기가 하나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해당 집에 거주하는 90대 중반의 노인은 6.25 한국전에 참전한 최원규 참전용사로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후부터 정전 때까지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가 사는 곳은 무더운 여름에는 곰팡이가 더욱 심하게 펴 쓰레기장과 같은 악취가 난다고 하며 겨울에는 종이문으로 단열이 되지 않아 동상에 걸릴 듯한 추위를 느껴야만 한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잡았던 손은 현재 절단이 되어 기본적인 숟가락을 쥐거나 펜을 들거나 하는 등의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는 비록 자신의 환경은 참혹하지만 밖에 나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한국전에 참전했던 게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 사는 한국전 영웅들의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보이는 이 열악한 환경들 모두가 6.25 참전용사들의 실제 거주지이며 이런 심각한 상황을 국내의 한 기업이 알리며 즉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프레쉬, 이 기업은 앞서 언급한 최원규 참전용사를 가장 괴롭혔을 부분인 곰팡이 제거를 위해 벽지 및 장판 재시공 지원과 더불어 그의 일상생활을 위한 손가락 의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자신에게 보답하겠다고 찾아온 한국 기업을 향해 미소를 지은 참전용사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또한 인프레쉬는 피부암에 걸렸으나 씻지조차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참전용사를 위해 화장실 개선을 지원하고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에게 전자제품과 전기세 지원을 하였으며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방문해서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또 한 번의 기적을 전하고 역사를 알리기 위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최근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해당 태극기는 경주학도병들이 생사가 오가는 전쟁에 출정하기 전 의지를 새긴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에 등의 굳건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는 정말 그대로의 태극기를 구현해냈습니다.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디테일한 서명을 구현한 이 키링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과 더불어 역사를 알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차키, 휴대폰, 가방 등 많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익금 일부가 6.25 참전용사 분들께 후원되며 기업명이 아닌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발전을 이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참전용사분들은 여전히 생활고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